이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국가의 운명을,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찬찬히 진중하게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정치는 1인 경기가 아니라 집단 경기입니다. 팀 경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후보님, 또 지방행정에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김두관 후보님, 또 젊고 패기 있는 박용진 후보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세균 대표님, 제가 모시던 분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이낙연 후보님 모두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충남의 양승조 지사님도 함께 국정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원팀이 돼서 이기고 또 이긴 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희망을 나누는 나라, 청년들이 기회 때문에 싸우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사실은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돈이 안 되면 꼭 필요한 사람만 부동산을 가지게 되겠죠.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금융 또는 조세 부담, 거래 제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의 신뢰가 중요한데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부동산 불법 거래와 투기를 막겠습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살 수 있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주택 250만 호를 저희가 공급하겠습니다.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부동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네, 일부 쓰셨고요. 박용진 후보가 먼저 질문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두관 후보께 질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왔던 제도가 사실은 전세 제도인데요. 지금 전세난이 보통이 아니어서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크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박용진의 든든 주거 3박자에는 가치성장 모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성장 주택 모델의 경우는 이 전세 수요를 담당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계시는 이 기본주택은 대부분이 다 이 임대료를 내는 사실상 공공임대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국민들 혹은 자산화를 원하시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월세로 살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용진 후보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계획대로 이제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추가로 장기 공공임대 또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는 아직도 시장의 몫으로 자유로운 거래로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집을 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공공 영역에서 최소한의 집을 살 수 없지만 또 민간 시장에서 임대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그게 이제 추가로 100만 호 정도를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이니까 우리 후보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와는 좀 이렇게 상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결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저는 자산화를 어떻게 도우실 거냐 이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전부 다 우리 후보들 다 지금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럼 월세, 임대 안정적이니까 거기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경기도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테니까 네, 나중에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시장에서 일부는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첨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 내용하고 박용진 후보의 질문 내용이 비슷해서 그거는 제하고 지금 100만 호의 기본주택, 150만 호의 일반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 그러는데 그걸 어디에 하시는 거죠?
후보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 연간 2021년부터 30년까지 그러니까 연평균 56만 호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해서 이미 발표되어 있고, 그거는 수도권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공급할 물량, 경기도에서 공급할 물량들, 또 각 지방 대도시에 공급할 물량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 공약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박용진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좀 빼앗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왜 집 살라고 그래? 그냥 임대주택 평생 살지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와서 그런 느낌이 오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은 원래 주거 수단이죠.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공간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투기 수단이 됐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투기 때문에 아예 집을 못 사는 사람, 영끌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 이런 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전부 공공임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90%는 어차피 민간에서 계속 분양하고 공급되기 때문에 자산 형성 기회가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공공임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무조건 시장에서 집을 구하기 때문에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 그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꿈을 빼앗는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걱정이실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인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세균 후보님께서 이제 공급 정책의 목표로 이제 280만 호 말씀을 하셨습니다. 5년간. 제가 이제 250만 호 말씀을 드려서 그보다 사실 좀 적은데 이 250만 호는 사실 현 정부의 장기 공급 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 56만 호 평균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현 정부에서 정한 건데 이낙연 후보께서는 자꾸 이걸 부정하시려고 해요. 이 점에 대한 의견 하나 말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우리 후보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낙연 후보께서 정부에 계실 때는 그렇게 공급 정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정책 기조를 바꾸어서 8.4 대책과 금년도 2.4 대책에 대량 공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80만 호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지 신탁 제도가 거기에 적절한지는 잘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지 신탁 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또 신탁해 둔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의 투기는 확실히 근절시키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토론의 규칙은 서로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국가 경영에 제일 중요한 건 질서 유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미리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김두관 후보님,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김포공항 또는 서울공항 이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저는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국익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위치를 발표하면 인기는 없겠지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발표됨으로써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생기게 되고 거래시장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지금 부동산 개발 지구를 사전에 위치를 특정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게 개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익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대선 후보들이 내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들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많은 지금 280만 호
100만 호 이렇게 공급 위주 신규 공급을 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기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 특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도 155만 정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그 중에서 아파트만 해도 39만 호 정도 되거든요. 판교 신도시가 3만 호니까 13배 정도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폐지하면 시장에 100만 하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충분하게 기존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후보님은요,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해요. 보고하러 갈 때마다 너무 극존칭을 쓰세요. 발표 자료에는 매 페이지마다 시간을 적어야 돼요. 시간 약속에 칼 같거든요. 눈매가 안팡지셔서 가끔 째려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후보님 촬영할 때는 눈 크게 뜨셔야 해요. 눈 크게 뜨세요. 네. 네, 저의 최대 약점이라면 이제 눈이 작다, 그리고 다리가 짧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흘러내리는 바람에, 그래도 좀 부드러워 보이는데, 과거에는 눈이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서, 정말 가만히 보기만 해도 째려본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좀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눈을 더 크게 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최대로 뜬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 네.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후보께서는 2017년 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황교익 씨 요 내정에 대해서 보훈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그리고 자꾸 제가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 이러시는데 이미 3년 전에 바꾸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한국관광공사도 이미 바꿔놨죠. 관피아들만 하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몇 급 이상 몇 년 근무한 공무원, 아니 박사급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전문가들이 또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3년 전이고 또 임기 전에 누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을 했는데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한 분을 제가 골랐고 지금 현재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론이 근거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 황교익 씨 말고도 네. 보훈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쩌다 나온 일이 아니고 혹시 그런 인사가 경기도에서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인사를 엉망으로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을 안다는 이유로 썼다면 경기도정이 전국의 1등을 1년이 넘게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철저히 가깝냐 안 가깝냐가 아니라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담당할 만하냐 안 하냐로 결정을 했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정이 많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훈 인사를 해놓고 내가 보훈 인사 했다고 이렇게 실토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제는 좀 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이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고 또 이분 말고도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 네. 번번이 이제 이 중앙정부 결정이나 이런 거에 딴지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하고 당정청이 합의를 하고 대통령도 거기 결재를 한 건데 과거에도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경제부총리를 막 공격한 적도 있고 하죠. 그런데 경기도 의회의 건의를 수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어요. 경기도의 의장이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원내대표단이죠. 경기도는 압도적 다수가 10명 정도를 빼고 130명이 넘는 수가 민주당입니다. 그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고 국회의장이 정책 법안에 대해서 의견 내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 의장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그냥 개인 의원일 뿐이죠. 8명이 반대했고요. 나머지는 압도적 다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해 주셨습니다. 아니,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의결 절차나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밟았습니까? 저희가 입장을 정해서 도의회에 넘겨야 그때 비로소 심의하고 의결하겠죠. 예, 그러면 그것은 도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도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도의회에서 건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정부가 정책을 미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결정하는데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건 정부 정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의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행정 쪽에서 의회가 이런 제안을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예.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12%의 부자에게 주기 위해서 시군 예산 합치면 4,15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그 돈을 가지면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 명에게 32만 원씩을 나눠드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동들, 결식아동들 10만 명에게 10,000원짜리 식사를 140일 동안 3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꼭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걸 각종 용도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그 복지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고생한 분들 위로하고 또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이 재원을 만든 상위 소득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입니다. 특히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도 100%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는 민주당이 100% 지급하려고 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기재부가 그 고집을 부려서 액수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88%만 지급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올해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차피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이 세금을 주로 낸 상위 소득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거를 정부 정책에 반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이 부족한 걸 메우고 또 독자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해남에 예를 들면 저거 있지 않습니까? 출산수당. 잘하고 있잖아요. 그 정부에 반발하는 게 아니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이 돈을 드리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낼 거다 그랬는데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모두 선별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 안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저도 도의 지사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지원이 몹시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희가 지사할 때 전라남도도 장애인 지원이 충분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보니까 작년에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복지 꼴찌에서 2번째, 장애인 교육 전국 꼴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장 1인당 특수교육 예산 전국 최하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3년 연속 하락 등등등등 이렇습니다. 이런데 좀 더 마음을 쓰셨더라면 어땠을까? 더구나 경기도는 부자들 쫓아가면서 돈 줄 정도로 예산이 많은 모양인데 이런데 좀 더 돈을 쓰실 생각을 왜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정책은 평가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아마도 지금 특수 이동수단, 휠체어 차량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일 앞서 있을 거예요. 또 장애인 중에서 예를 들면 자립 지원금 이것도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뽑지 마시고요. 전체 장애인 정책을 봐주시고 장애인 단체들이 저희 경기도와 매우 협조적이고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놀부가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흥부가는 들어봤는데 놀부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덩치고 이런 가사인데요. 네네. 제가 지금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딱 놀부 같습니다. 네. 두 손에 떡을 들고 있거든요. 한 손에는 갱선 후보, 한 손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고 다른 후보들께서 지사직을 내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하는 놀부 같은 모습입니다.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칙이고 불공정입니다. 이번 인사 논란도 이재명 후보께서 도지사직을 가지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시죠. 후보님께서도 전에 이제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그만두셨다가 사실은 본인도 매우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평가도 실제로 왜 그만두냐 책임을 버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직을 무슨 기회나 권리, 특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빨리 버려라 공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공직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대행체제로 놔두는 것보다는 제가 선출된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전에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린 겁니다. 정말로 꼭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다시 지금 아까 그 말씀 잠깐만요. 제 주도권이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기자들 질문에 갱선 후보하고 도지사직을 선택하라면 저는 과감하게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발언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감하게라고는 안 했고요. 굳이 선택을 강요한다면 이런 취지였고요. 네, 굳이 선택을 지금도 이 가정적인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 만약에 당에서 경선 규정을 바꿔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장 하는 사람은 그만둬야 경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책임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저하고 이런 인연을 강조하시면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최근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250만 채를 공급을 하고, 경기도만 재난지원금 100%를 지급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에 대해서 깊이 좀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환경, 교통 이런 모든 문제가 수도권 집중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균형 발전 자치분권 이게 아니면 대한민국이 선진 선도국가로 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요 정책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당정청 합의, 여야 합의 100% 지급도 중요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진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께서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집 250만 채 짓자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250만 채이고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각 지방자치정부에 조정교부세를 보냈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 경기도는 못 받았습니다만 5조 7천억입니다. 각 광역 시도들이 서울, 경기 빼고 마음만 먹으면 이 재난지원금 10배도, 5배 정도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네,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과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냐, 이 나라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다른 후보님들과 정책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공정한 세상, 이건 정말로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지역,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 또는 남과 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문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또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저희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후보님들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낙연 후보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여성 정책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N번방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써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 여러 좋은 아이디어는 흡수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용진 후보님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요즘 이제 그 월경, 출산과 같은 이 성 또는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권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발은 소위 깔창 생리대라고 하는 그 아주 충격적인 일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산모에게는 경기도에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그 생리대 지급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화하는 게 제 공약인데 이 점에 대한 혹시 평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시고요.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에 대한 같은 직장 혹은 같은 동종 업종 내에서의 임금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직장에서의 이런 성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 네, 그리고 상장 맞습니다. 기업에서의 여성 임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도 네, 같이 감사합니다. 추진되면 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법률가시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지금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는 이 반의사 불벌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폐지하자는 논란이 있고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님 의견은 어떠신지 같이 만약에 개정하는데 동참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스토킹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때 같고요. 또 이게 초기의 범죄 노출이 사실은 좀 돼도 주변에서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균 후보님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육아휴직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 특히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육아휴직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아휴직 대상 또는 출산휴가 대상을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가 공약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지금은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키워야 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부모 같이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 정부가 육아휴직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미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방향은 매우 옳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좀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데 다 동의하시죠?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터 내에서 이제 남녀 간 성차별이 실제로 심각하다. 특히 이제 유리천정으로 이제 표현될 정도로 이제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는데요. 이런 성차별이나 성희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권고 권한을 가지는 고용공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에 설치한다든지 노동부에다가 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드렸는데 우리 후보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남녀 차별이 좀 큰 편이죠. 저도 뭐 지방 도지사 출신이지만 17개 강력시도지사들 중에서 아직 여성이 한 분도 오지 않은 걸 보더라도 그런 측면들이 있죠. 일단 일터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세 수요와 자산화를 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장에서 알아서 자산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국가가 어떻게든 이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박용진의 가치성장 주택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기본주택에는 그냥 월세 살아라 이렇게 계획만 있는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전세 수요를 흡수할 만한 기본주택 계획을 전에 보니까 공공분양 비슷한 것이 기본주택 분양형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공약 발표는 또 안 들어갔어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네. 경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게 한 달 전에 보고 지금은 이제 그게 닫혀져 있던데 한 달 전에 본 걸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해요. 건물 가격 3억을 내고 나서도 매달 토지 임대료를 33만 7천 원을 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그럼 이게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지 무슨 분양주택입니까? 이제 후보님은 이제 사고하실 때 이제 집은 무조건 땅과 건물이 같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되게 싱가포르와 같이 이렇게 주택 정책이 발전한 나라들에는 토지는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이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3억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 내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내 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감가상각하잖아요. 근데 그 3억 당연하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50년이 되고 나면 건물이 거의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보증금을 내준다고 그러면 이게 배임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글쎄요. 웃으실 문제가 제 아니라. 입장에서 전혀 그런 배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 가치가 3억이 안 되는데 그 3억을 내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런 걱정이 있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에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고 기본주택은 지을 땅이 없다. 다들 우리 후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더니 지하철을 깔고 철도를 깔아서 역세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역세권에 100만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면 지하철로 치면 한 100개 정도는 거기서 100만 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 왜곡하지 마십시오. 네. 공약에 나와 있길래요. 100만 기본주택. 100만 호를 누가 역세권이 진다고 했어요. 기본주택은 기본적으로 역세권의 좋은 주택을 말하는 거고 무자격 주택이 없으면 모든 자격을 갖는다고 신도시를 만들면 분양은 거예요. 외곽에 임대는 역세권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걸 100만 세를 거기다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짓겠다는 100만 기본주택 지을 땅이 아예 없다고 하니까 지하철을 뚫어서 역세권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동문서답식 황당한 답변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황당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기본주택의 가장 거기 보세요. 분양형 주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여기가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고 토론하는 자리니까. 제가 주도하는 토론이 주도를 해도 답을 할 기회를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아까 또 30초 드렸어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죠. 현실을 무시하고 희망사항을 나열하고 허위 광고하는 것 이런 이상한 공약이 된다. 그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원래 거예요. 규칙에 1분 얘기하시면 30초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진 않으니까요.
제가 네, 주도하고 혹시 그러면 30초 저 찬스를 네, 사용하시면은 사회자께서, 아니, 시간이 제 사회자께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 네. 사회자님. 사회자께서 감안하겠습니다. 진행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요? 원래 규칙이 1분하고 30초 답변하게 돼 있잖아요. 계속 지금 하시잖아요. 제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 규칙을 질문은 지키자, 1분을 이 넘기지 말이죠. 않도록 시간을 그러니까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네. 남의 시간에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 규칙이 안 맞아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럼 찬스 질문하니까 써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아니, 되잖아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1분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저한테 30초의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지금 네. 벌써 1분이나 갔습니다. 네. 이 토론하면 이 논쟁을 하다가 저 박영준 후보가 나중에 두 분 다 찬스 쓰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용해 집한채 주시기 갖겠다는 바랍니다. 국민들이 네. 투기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장도 또 생필품이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오락가락했어요. 게다가 집이 한 채더라도 투기 세력이면 강력히 처벌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가 투기인지 실소유인지 이재명 후보가 판단할 수 없고요. 두 채는 또 어떤 사정으로 마련된 것인지를 대통령이나 국가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신통력을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궁예도 아니고 내가 척보면 안다는 식의 이재명식 관심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 한 채 갖겠다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연설하는 장소도 아니고 토론하며 상대방한테 자, 제 답변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니까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하세요. 규칙을 질문을 지키라니까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이니까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해군 부사관 그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또 성폭력이 원인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공군 그 여부사관이 똑같은 일을 당했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군 내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공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성폭력이나 아니면 갑질 같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수사와 재판을 민간 법원에서 검경에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동료애로 은폐하고 그게 새로운 성범죄, 인권 침해 원상이 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아주 너그러우신데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현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팩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이 좀 안타깝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황교익 씨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칭찬을 듣기보다는 비판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좀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또 함께 소통하는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께 제가 철거민, 장애인 또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여쭈었는데 왜곡이다, 네거티브다, 잘라서 붙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은 법원에 제출한 영상 그대로다 하는 그 당사자들의 해명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의 부인하신 것이 사실과 꼭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여성 정책을 열심히 개발하시는 것 환영합니다. 저도 전남지사 시절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고요.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도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최근에도 여성의 안전이나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지혜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한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책, 강력한 집행,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있으면 부동산 얼마든지 잡고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쓸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실력이 있고 청렴한 이재명이 하면 반드시 부동산 잡고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